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나 강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또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장중에 3,893포인트까지 올라간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중소형주도 괜찮은데 따라서 88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도 현과 아우 모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에서는 최근 나오는 게 지난주 후반부터 개인이 고점에 따른 두려움이 생겼는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매물대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52주 신고가 같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원 선 목전에 있고 하이닉스는 50만 닉스를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줄줄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타결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가 드디어 52주 신고가, 기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신고가 경신, 조선주 강한데요. 삼성중공업이 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릴 테지만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최고가 쓴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섹터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서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고는 못 베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는 필수이니까요. 다들 수익 내는데 나만 못 간다라는 심리에서 벗어나려면 마켓나우 2부의 책임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하루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 이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말씀드리면 시티그룹은 삼성전자가 목표 주가가 기존 한 13만 원 단위였는데 이를 14만 5천 원까지 올려 잡은 흐름들이 나타나네요. 14만 전자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전문가들한테 얘기해보면 최근 믿을 만한 것은 어떤 종목일까요? 하면 대형주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티그룹에서는요, 영업이익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내년 영업이익이 80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 단에서는 반도체가 전체의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는 한 63조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서버, DDR5, DDR7 이런 부분,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ESSD, 기업용 SSD, 저장 장치 이런 부분으로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SK하이닉스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 이제 AI 시대에서는 학습을 넘어서 추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추론용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메모리는 그만큼 더 필요해지고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럼 메모리 가격은 더 오르겠죠. 공급자 우위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흐름으로 삼성전자 또 한 번 목표 주가를 올렸고 SK하이닉스 역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원래는 48만 원이었는데 이 목표 주가를 64만 원으로 올린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 4분기와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급격히 올리다 보니까 목표 주가까지 따라 올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리포트에. 4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15조 정도 전망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역시 삼성전자와 같은 맥락 속에서 메모리 훈풍이니까 AI, 추론용, 메모리, 투자, 확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AI 학습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D램, 낸드 소비가 급증한다라는 이슈 비슷하게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내년 영업이익이 81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기존 시티그룹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30% 가깝게 올린 영업이익 수치입니다. 실적이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 64만 원까지 나왔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오늘 둘 다 52주 신고가 50만 원 넘었고 10만 원 목전에 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흐름 기분 좋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애플 관련주가 긍정적이고요. LG 이노텍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애플은 작년 12월 이후에 올해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 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폰 17, 그냥 17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이폰 17이 판매가 전작보다 잘 됐는데
10일간 미국과 중국에서 한 열흘간 그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14% 정도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성능은 좋아졌는데 가격이 전작과 비슷해서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조사 데이터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은데 성능은 개선됐고 유통 채널에서도 할인을 해주니까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시리즈에서는 미국에서 프로맥스 이쪽의 수요가 이제 급증했는데 통신사 AT&T, 버라이즌 같은 데에서 할인을 해줬나 봐요. 그 할인 효과도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배런스는 사실 이제 애플 주가가 AI 시대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추락을 했었는데 그를 딛고 올라간 거라서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애플 주가 낙관론 다시 힘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관련주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이죠. 카메라 모듈 공급을 합니다. 52주 신고가 갔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기판 공급하고 덕산 에어록스 OLED 쪽 공급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늘 가고 있다라는 점 애플 관련주랑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선 섹터 강한데 원전 관련주도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전력이 8년 만에 최고가 쓴 흐름들 나타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5조 원 전망을 하더라고요. 증권사에서. 근데 이거는 분기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배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은 특히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달만 들어서 거의 2,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에이펙 이후 K 원전 사업이 조금 더 부각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면서 한국전력도 원전주로 뛰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니 해도 뭐 요금 인상 이런 부분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일부 증권사의 분석이 있어도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앵커 브리핑 또 이어지기 전에 지금 지수 상황대 그리고 섹터별 흐름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7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4,000피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감도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적으로 1% 넘는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업종 종목별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초록불이 상승이고 빨간불이 하락인데 초록불 켜낸 업종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반도체 투톱의 상승불도 눈에 띕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2주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역사상 신고점 터치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9,800원까지 오르면서 이 10만 전자 정말 200원만을 남겨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0만 원 선 돌파하면서 50만 2천 원까지 써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 넘게 오르면서 50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흐름 오늘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CT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64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14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이 디램 업황 지금 계속해서 공급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고 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고요. 오늘도 SK하이닉스는 3% 넘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3분기 시가총액 증가율이 약 330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안에서 약 60% 넘는 상승 지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런 급등세 연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기존 주도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LR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 로템까지 일제히 방산주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동에서 지금 이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어느 정도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방산주들의 상승 탄력이 붙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2%가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리고요. 그리고 원전주들도 오늘 좋습니다. LS증권에서 원전이 단기적인 이 테마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냈거든요.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원전 확대 그리고 글로벌적인 원전 친화 정책에 힘입어서 앞으로 원전주들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LS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1% 넘게 올라주고 있고 한국전력도 5% 넘는 상승세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까지 일제히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제히 양전을 성공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 넘는 상승, 포스코 퓨처엠 7%가량 급등세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까지 1.34%가량 오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도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약 3%가량 올라주고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6.25%가량 튀어오르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오늘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관세 협상 실질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전망과 함께 APEC을 기점으로 이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관세 협상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 번에 내는 이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방안, 일단 미국과 한국의 조율이 조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 이번 주에만 15%가량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도 6%가량 현대차 상승, 기아도 4%가량 올라주고 있다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1.64%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3,010억가량 발표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역대 최대 매출도 함께 발표했다라는 점, 일단 오늘 주가 1.58%가량 상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2%가량 올라주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이 김범수 전 창업자, 김범수 창업자의 1심 재판 오늘 선고될 예정입니다. 11시에 선고가 되고요. 이에 따라 이 김범수의 SM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현재 시간 2.38%가량 오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종목별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상승이 일단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2.89%가량 상승, 하나마이크론, 심텍도 6%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HPSP도 1.66%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어제도 반도체 소부장단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는 쏟아지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단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붙고 있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이폰 17이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작 아이폰 16에 비해서 약 14%가량 판매가 늘어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시장에서 아이폰 17 관련주들의 상승 일단 일어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2%가량 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 시세를 내뿜어줬는데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56%가량 하락, 하이젠 R&M도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앞서서 봤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빠졌는데 지금 일제히 양전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까지 양전에 성공하면서 1.37%가량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HLB가 8% 넘게 튀어오르면서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강한 상승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간암 신약 임상에 성공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소식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중에 12%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 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세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상승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보다 지금 상승폭을 더욱더 키웠고요. 약 2%가량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8,88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3,890포인트도 넘어서 줬는데 일단 오늘 3,800
3,9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34%가량 오르면서 8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보셔도요, 1.9%가량 오르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승이 코스피 지수 자체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코스피부터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장과 달리 오늘은 오전장부터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2,700억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2,5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개인만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데 개인 5천억가량 오전장 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모습 지금 1,000억 원가량 팔고 있는데 기관은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약 3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300억가량 개인과 기관이 지금 사들이는 가운데 개인이 1,300억가량 강하게 오전장 들어서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테슬라 관련주 여러분 실적 발표 22일 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관심사이실 텐데 테슬라 관련주가 LNF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투자증권에서 LNF 보고서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데 있었고 여기 쓴 15만 원은 가장 최상단에 있는 목표 주가를 적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9만 대 이상 나왔죠. 근데 전망치보다는 훨씬 좋게 3분기 인도량이 좀 나왔습니다. 모델 Y나 모델 3 인도 같은 경우에는 48만 대가 넘었는데 이 모델 Y와 모델 3가 전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판매 쪽에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은 모델 YL입니다. 출시도 잘 되고 있고요. 보험 등록자 수 기준으로 해서 주간으로 1,000대 이상 팔린다고 하니까 뭐 중국에서도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년 이제 모델 3가 출시가 이제 되는데 여기에 NCMA 95 배터리가 이제 탑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LNF의 양극재 배터리가 테슬라 이제 탑재돼서 관련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니켈 함량이 95%,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인데 니켈이 95%인 이런 배터리 그런 구조이고요. 이게 탑재가 되면 아무래도 그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흐름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는 테슬라에 대한 판매 부진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3분기 인도량을 비롯해서 이번에 테슬라가 22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웰스파고에서도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더라고요. 이러한 저런 거를 다 보면 부진이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LNF에도 수혜가 입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 안에 있었고요. DB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올렸고 유암타증권에서는 14만 2천 원으로 올렸고 오늘 아침에 나온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LNF 오늘 11만 원 선 위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가 실적단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데 3분기에 8분기 만에 흑자 저단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93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출하량 역시 35% 증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고 LNF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대장주로서의 그 면모를 잘 과시할 수 있을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니 해도 대형주의 시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4천 가는 길목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대형주 그리고 반도체를 사셨을 겁니다.
근데 IT 대장주는 뭐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대신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고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시티그룹에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다라는 소식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이들이 잘 가고 앞으로도 잘 갈 것 같으니까 반도체의 수급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실적을 반영한 건데 내년 반도체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I 투자가 확대가 되고 범용, DDR, 메모리 쪽에서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도 맞물렸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반도체 주가가 상승하면서 여타 다른 IT 기업으로 그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IT 부품업체, 어제도 장비단에서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도 그 상승 열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에 AI향 부품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AI 섞인 AI IT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애플 점유율도 뛰고 있죠.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장 초반부터 애플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1년간 이익의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대신증권에서는 어떤 대형 IT 관련 주도주를 얘기를 했는지 보면 삼성전기, LG전자,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LG이노텍, 그리고 최근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는 LG디스플레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6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3년 연속 고수익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AI 전장용 그런 부분이 이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FCBGA라고 해서 AI 칩과 메인 보드를 연결하는 뼈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초정밀 고수익 기판 이런 부분의 수익이 확대가 되고 베트남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고정비가 주는 흐름들이 있을 거고 내년 유리기판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유리기판 시장에서는 일본이 거의 70에서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뛰어들면서 유리기판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LG전자는 10만 5천 원 목표 주가 얘기를 했는데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가능성, 인도법인 상장에 대한 리포트 오늘 아침에 또 나왔던데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흥국 점유율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친다라는 부분과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한 LG이노텍은 목표 주가 24만 원입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 실적 상향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FCBGA 이거 고성능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잘 되고 있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유리기판 사업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여러 테슬라 피규어 AI와 협력하는 흐름들도 있고요. 로봇, 휴머노이드 사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로봇 사업으로 또 확장되는 성장 모멘텀도 추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 과연 20만 원 넘을 수 있을지 많은 투자자분들 그동안 물려 있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3분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OLED 매출 비중 60%인데 내년 영업이익 긍정적이고요. 삼성과 애플 주요 고객사들 점유율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대형주 시대에 IT 대장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인데 대형주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코스피가 더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 썼고 5천 가는 길목에서 증권주는 포트 안에 꼭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키움증권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31만 원으로 오늘 52주 신고가 찍고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나 신한지주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9월 이후 강세장은 좀 지속이 되는데 긍정적인 고객
브로커리지 수익 이런 부분으로 증권주는 매력적이고요. 11월 4일에 미국 주간 거래가 또 재개될 가능성, 국내 증시도 잘 가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잠재적으로 시장에 빠져나갈 수 있는 대기 물량을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그 부담은 미미하다라고 하는 걸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2.5%밖에 안 돼서 큰 영향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시고요. 증권주 좀 많이 또 떨어졌을 때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 오늘 키움증권 목표 주가 상향한 리포트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또 간간히 봐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10월 제약바이오주 탑픽을 제약사와 바이오텍을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제약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얘기를 했고요. 한미약품은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유는 북경 한미 쪽 회복세가 확인이 되는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회복될 것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제시했던 R&D 계획도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월 비만 치료제 3상 결과 발표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를 4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45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실적 괜찮고 최근 연내에 한 5천억 원 정도 분기 추가적으로 수주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유도 제시를 했습니다. 거래 정지 전까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놨고요. 바이오텍으로 내려가 보면 알테오젠 55만 원, 리가켄바이오 15만 원으로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SC라고 해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꾼 그 제형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맞을 수 있는 거. 그게 FDA 승인을 획득했는데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해서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예정도 있다라는 모멘텀 제시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역시 항암 임상 발표 이런 부분 이어서 매년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건 이상 해내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계약 체결입니다. 이거 잘 되면은 판매 수수료 받고 개별 단계마다 또 마일스톤 같은 거 받고 긍정적이죠. 계약료 받고.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 국면인데 이렇게 빠졌을 때 비중을 오히려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15만 원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제약사와 바이오텍을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의 원래 수혜주인데 이거를 톡톡히 받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10월 와서 실적 서프라이즈, R&D 계획 이런 이벤트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꽤 견조했거든요. 이슈가 나와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슈 나오고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오히려 수익률은 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증권에서는 순환매 구간이나 주가가 조정이 됐을 때 오히려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4종목 선택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4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쓴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기운이 좀 차 있죠.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 기분 좋은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네, 시장이 좋아지고, 5천 포인트를 간다, 이런 것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와 있는 방향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끄는 가장 주체가 반도체였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SK 하이닉스가 불과 한 달 전에 목표가를 48만 원 제시했는데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50만 원 넘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0만 원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소외됐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지수만 당기기 위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개가 지금 시총이 거의
천조가 다 돼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소외감을 느낀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그죠? 물론 이제 로봇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긴 했지만, 로봇은 뭐 지수를 어떻게 뭐 견인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어떤 테마로서, 그죠? 시장을 좀 약간 이제 좀 붙이기 위한 이제 수급의 어떤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2차 전지가 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이 관세 부분, 제가 뭐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풀리기 때문에 이 관세 부분이 이제 좀 타깃이 임박했는지 지금 본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 엔텍을 필두로 해서 지금 우리가 조선주가 움직일 때 이제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또 굵직한 애들 HJ중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면 또 이번에는 지금 삼성 엔텍이 필두로 해서 조정을 보고 난 이후에 상당히 흐름을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도 나오고 삼성 반도체도 나오고 뭐 지금 뭡니까 뭐 원전도 있고 2차 전지도 나오고 이게 다 나오는데 이 사이클이 어느 날은 그저 뭐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뭐 어느 날은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관심창에 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두시고 좀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섹터가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저 좀 발빠르게 매매하는 그런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조선주들이 강한데 이제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대장이 간다고 해서 막 후발주가 쫙 따라가는 그런 형태는 로봇주에게 있어서는 조금 움직임이 그렇게 좀 나타나고 뭐 반도체도 약간 이렇게 좀 나타나는데 조선주도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삼성엔텍이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막 너도나도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고 좀 약간 시소 전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엔텍이 오늘 뭐 상을 실발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1승이라든지 그죠 뭐 오리엔탈 전공이라든지 뭐 현대 힘스라든지 뭐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형태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은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눌려줄 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는 뭐 그런 전략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이오 보면은 바이오도 HLB를 비롯해서 뭐 다니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상당히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은 또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그래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쭉 훑어주시면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는요, 오건영 팀장님 모시고 최근 시장을 전반적으로 경제, 주식,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팁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삼성전자와 TSMC가 2나노미터 이하 차세대 반도체 공정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TSMC는 최근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공장에 내부 영상을 최초로 공개하며 ASML의 첨단 EUV 노광 장비를
가동 중인 모습을 공개했다. 현재 4나노 공정이 진행 중이지만 영상 공개로 3나노 이하 로드맵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역시 메이드 인 USA 기조에 맞춰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초정밀 하이-NA EUV 장비를 투입한다. 해당 장비는 기존보다 40% 향상된 광학 기술을 갖춰 2나노 이하 공정 구현이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투자가 테슬라, AMD,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 확보를 위한 포석이자 TSMC를 추격하려는 삼성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텔도 애리조나와 오리건에서 18A 공정 양산을 선언하며 3강의 초미세 공정 경쟁이 미국 현지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네, 중국 증시도 상승 출발합니다. 3,871포인트에서 출발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중 갈등 우려가 있었지만 일정 부분 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올랐고 알리바바와 여타 기술주들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실물 경제 지표는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지금 4중전에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규모 경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 잘 또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여의도 포커스로 이어서 말씀 좀 나눠볼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중요한 적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여쭤볼 게 너무 상당한데 뭐 에이펙 있고 뭐 그리고 미중 뭐 무역 협상 이런 부분이 네네. 있고 그런데 일단 경제 지표부터 말씀드리면 거시적인 네네. 거 워낙 잘 보시니까 네네. 이번 주 중요한 건 셧다운이 이어지는 와중에서도 CPI가 발표된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또 중요한 잣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금요일쯤 발표가 되죠? 네, 이거 24일 날 발표가 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난주 정도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셧다운 때문에 이 데이터를 모으지 맞아요. 못한 거죠. 예.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이달 말에 10월 30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에 FOMC가 있습니다. FOMC에서도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연준 위원들도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체크하지 못하고 우리가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앞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안개 네. 속에서 비행기를 모는 것과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연준에서도 금리 결정을 할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장하고 물가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장은 둔화되는 것 같은데 물가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서 성장이 둔화되면은 금리를 낮춰야 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느냐? 결국에는 자기들이 적정선이라고 보는 것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장이 더 멀어진 것 같으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으면 금리를 올려야겠죠. 되는데. 근데 지금 어느 정도는 물가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써 이걸 갖다가 덮으면서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내리려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세게 나오거나 하면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그렇죠. 변수도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좀 세네 또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네, 그게 그렇죠. 또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지금 걸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캐펙스의 성장 사이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완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맞습니다. 텐데 예. 그 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연준이 4.25%나 되는 금리를 낮춰주면서 이 뒤를 갖다가 백업을 해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세게 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대감이 흔들리게 되니까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이 산발의 틀 중에 하나가 네. 흔들흔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서 한번 꼭 보셔야 되는 데이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셧다운 이런 이슈 나오면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 CPI는 반드시 나와서 이거 해결해야 해. 네네. 이 직원들한테 이런 네네. 얘기하는 거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요거 발표되니까 중요하게 CPI 지표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심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현대차, 기아 오늘 또 52주 신고가 가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최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1,400원 시대 뉴 노멀 이런 단어도 종종 등장하고요. 네네. 지금 보니까 한 1,420원 정도이긴 합니다만 계속 좀 불안한 흐름들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예.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에 외환위기라는 걸 겪어보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뭔가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IMF도 겪어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달러가 너무 세서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약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럼 환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도 뛰어 올라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압도적인 성장세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달러가 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는 굉장히 큰 우려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어떤 마켓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 3,500억 달러 관련된 이슈하고 이 관세 문제는 반드시 좀 원활하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관세에 관한 협상 자체가 교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컸기 때문에 9월달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진 9월달부터 이 환율이 다시 1,400원을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만약 네.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환율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가 환율 플러스 그 집값 아, 네네. 이런 부분이 이제 겹쳐지면서 11월 금리 인하 어렵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지난 7월 달부터 우리나라 이제 지금 올해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올해 0.9 정도를 보고 있는데 1%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1%가 안 된다는 얘기는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도가 우리나라 성장률이 0.8이었습니다. 그럼 0.9면 그거보다 살짝 높은 수준밖에 안 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바라본 금리를 낮춰야 되고요. 물가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 초반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금리를 낮춰도 큰 문제는 없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성장하고 물가뿐만 아니라 옵셔널리 두 가지를 더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계부채고요. 예. 그다음 다른 하나가 환율입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맞물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5, 6월 달에 집값이 크게 한번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가 7, 8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안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뛰어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최근에 9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예상 외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또 나타나게 되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번에 8월에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명시했거든요. 예, 예. 근데 9월 달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니까 이번 10월 금통위에서는 아무래도 한번 스킵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1월 달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여기에 첫 번째는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이 좀 안정되면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냐?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환율에 대한 이슈죠. 네. 3,500억 달러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환율이 불안하면 금리를 낮추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변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제 가계부채의 증가, 부동산 시장하고 두 번째는 환율의 흐름,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기환 팀장님께서는 워낙 설명을 쉽고 시청자분들의 그 맞춤형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설명이 강하시다 보니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커스로 네네. 앞으로 경제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뭐 불확실성 중첩되고 좀 출렁이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많은 서민분들이 금 투자 관련해서 그건 뭐 부유층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 더 올라갈까? 일단 금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의 금 가격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다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다가 금을 담아야 되느냐라고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항상 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 이유들하고 이걸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올해 초에 금 가격이 뛸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죠. 결국에는 나는 세계의 경찰,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을 거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렇죠. 지정학적인 국방비. 리스크를 갖다가 키울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리고 요게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정학적인 불안에 대한 요인을 갖다가 상시화 만들어 올 수 있는데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상시화는요. 포트폴리오에 금이라는 자산을 담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 예. 요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건데 이 화폐 가치 하락 중에는 실질 금리의 인하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요걸 잠깐 좀 보시죠. 약간 복잡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금이라는 건요. 실물 화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종이 화폐의 대표거든요. 종이 화폐는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줘요. 근데 금은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를 안 줍니다. 그러면 원래 이자가 예,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종이 화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자를 더 준다. 그럼 종이 화폐의 매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네네네. 종이 화폐의 매력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실물 화폐인 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네. 얘기가 돼요. 그래서 실질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금 가격이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질 금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차감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 10%입니다. 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줘요? 너무 좋네요. 그런데 물가가 10%씩 오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 금리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를 차감한, 물가 예.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가 실질 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게 실질 금리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는 명목금리를 낮추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명목금리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마이너스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포인트인데 명목금리를 낮춘 게 물가 상승을 오히려 자극하게 되면은 명목금리가 낮아졌는데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실질금리가 더 밑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네. 생깁니다. 그럼 실질금리가 꽤 낮아지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더 부각이 될 수가 그럼요. 있겠죠. 예.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실질 금리가 더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죠. 요걸 바라봤었을 때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해서 금 가격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긴 호흡에서 봤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문제 예. 내지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으로 대변되는 실질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 이게 이어질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부채가 많습니다. 네. 특히 선진국들이 그러면 이 국가들이 부채가 많으면 아무래도 실질 금리를 높였을 때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금리를 높게 가져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좀 보이게 되죠. 약간의 물가 상승을 용인하더라도 그럼 이런 것들은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조금 긴 호흡에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좀 담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네네. 봐주십시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분쟁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자산인 금을 대표적인 포트에 네. 있어야지 안심한다라는 네, 그렇죠. 부분. 예, 두 일부라도 번째는 담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화폐 가치가 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네. 지금 그 시중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네네. 실질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게 더 그렇죠. 유리하다라는 예. 게 이제 두 번째 실질 말씀해 금리가 주시고. 내려가면서 예. 이제 그 결국에는 예. 종이 화폐가 아닌 실물 네. 화폐인 금의 가격이 부각이 되는 상황인데 예. 이거는 또 긴 호흡에서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금 같은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도 빚 부담이 크니까 국가의 그렇죠. 부채가 그렇죠. 금리 인하라고 파월 연준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런 예. 것들이 금 가격을 자극하는 요인이죠. 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지금 기준금리 인하 시대에는 네네. 어쨌든 금이 더 매력적이라는 건데 네네. 앞으로 더 몇 차례 속도 조절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네.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연내에는 2차례 추가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네. 지금 현재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는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19년도에도 그렇고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는
한두 차례 끝난 게 아니라 두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달하고 이제 12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미리 예방 주사를 네, 놓는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제 예. 내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시장하고 그다음에 연준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시각이 다 달라요.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은 내년에 한 번 더 낮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두 번 더 낮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4번 더 낮춘다. 트럼프 그리고 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네. 전체 결국엔 지금 현재 금리가 4.25인데 이걸 1.5%까지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약간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좀 많이 낮춰달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제 올해는 2차례 더 인하를 하고 내년에는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그렇게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를 크게 가져가잖아요. 그럼 금리도 많이 내려오게 돼요. 네.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오거든요. 이게 자산 가격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연준이 이걸 바라보면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많이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하는 게 올해 2차례 추가 인하와 함께 내년에는요. 시장의 기대보다는 적은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연준에서 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게 지금 우선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으로는 브레이크를 내년에 걸 가능성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시대는 맞는데 네네. 좀 속도 조절이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금리 인하의 시대인데 이러면서 최근 AI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네. 뭐 AI만 약간 묻으면 막 급등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세라서 이거는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에는 네. 지금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도 탄탄하고요. AI의 캐펙스 사이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실제 성장을 가져오는 주체가 빅테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의 수혜까지 받는 건데 이쪽은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빅테크는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이 빅테크의 자산 가격 상승을 갖다가 견제하는 것보다는 실물 경제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겠죠. 예. 그럼 빅테크 입장에서는 지금 연준의 4.25라는 금리가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실물 경제의 둔화를 바라보면 금리를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4.25의 금리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거기서 금리를 계속 낮춰주면 빅테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성장 사이클을 가져가는 것하고 두 번째는 양극화의 수혜를 받는다는 점. 이게 이제 빅테크의 강세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다만 이제 이 빅테크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최근에 보면은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는 투자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쏠아가는 것보다는요, 포트폴리오의 일부분에 이제 빅테크를 담으시는 전략,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조언해드려 봅니다.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이펙 이제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네네. 있어서 뭐 거물들이 뭐 대거로 참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 해내야 되고 경제적 가치도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네.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이 경제를 바라봐야 될지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느 해보다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하고의 관세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이제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끼리도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갈 것 같고요. 네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생산적인 재정 정책, 효과적인 재정 정책을 쓰자는 거죠. 생산성이 나오는 그런 산업에다가 우리는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돈이 그런 거기서 벌리니까. 그렇죠. 돈이 벌리는 곳에 빚을 네네네. 내서 투자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 자체가 지금의 성장을 가리키기에는 굉장히 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시기고요. 관세 이슈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결국에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마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이게 효과적으로 좀 문제가 해결될지 이게 첫 번째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이슈죠. 네네. 3,500억 달러 관련된 그 이슈가 아까 말씀해 예, 주신 그렇습니다. 거. 네. 저도 이제 기대하는 게 이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좀 원만하게 좀 해결이 돼서 우리가 이 3,500억 달러의 부담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이 관세의 부담, 25% 관세율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인도라든지 호주라든지 다른 국가들하고 또 일본도 그렇죠. 미국하고의 관세 분쟁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상들 간의 모임에서요.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남은 기간 중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완전히 이제 비즈니스의 장이죠. 여기에서 정말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주최국인 만큼 네네.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를 잘 이해해야지 투자로 이어가는데요. 그 맞춤형 전략 말씀 많이 잘 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좀 맞겠나고 이부 많이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도 공정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한국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관세 형태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관세를 15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8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했으며 그중 5개는 관세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그런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시 주석의 침공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대만 문제에서도 양국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연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바로 애기입니다. 여러분, VIP 말고 VIB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Very important baby라고 가장 중요한 애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아이를 한 명 낳고 VIP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게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최근에 백화점 코너를 가면 키즈 코너에 가보시면 완전 프리미엄 키즈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신세계는 백화점 한 층을 통째로 프리미엄 키즈관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는데요. 거의 키즈 갤러리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매출도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최근에 롯데와 현대백화점에서 아동용 신생아 매출은 작년 대비 15% 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프리미엄 육아 소비가 이제는 하나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반가운 뉴스도 있었죠. 최근에는 34년 만에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인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혼인 건수도 늘고 있다 보니 계속해서 이 육아 시장 그리고 유아 소비 트렌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주가도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VIB 관련주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업은 에르코스입니다. 이 기업은 유아용 위생용품과 화장품 그리고 육아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 정부가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밝히자 주가가 단숨에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혜 기대감으로 육아용품과 아동복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실적 개선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에르코스는 브랜드 인지도와 기술력 모두 갖춘 기업으로 대표적인 유아용품 기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숨고르기는 필요할 텐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관련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주는 뉴키즈온입니다. 이름처럼 주가도 현재 지금 핫한데요. 유아동 의류와 비건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최근에 이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 단숨에 10%가량 급등을 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뉴키즈온은 케어베어, 디즈니, 찰리오 등 글로벌
글로벌 캐릭터 IP들을 활용한 패션 의류 브랜드와 또 자회사 비건 브랜드 오가본으로 영유아 스킨케어 시장까지 공략 중인데요. 이 오가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으로 재진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한령 완화 기대감 속에서 이제 에이펙 행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유키즈오는 정책 수혜 그리고 외교 훈풍이라는 투트랙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정리하자면 VIB, 이 애기 관련 트렌드는 출산율 반등, 정책 훈풍, 그리고 프리미엄 소비 확산까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아기 트렌드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돈 되는 트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인섭입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맞나요? 진짜? 이게 진짜 놀랍습니다. 어제 거를 잘못 계속 보는 듯한 그 멈춰 있는 거 아니죠? 어제 오른 거 아니죠, 이거? 오늘 또 70포인트인데 이거 제가 아무리 맨날 말을 했지만 이게 진짜 금방 뒤에는 또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빨리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이제부터 정말 국장의 체질이 바뀌어서 이런 일을 미국처럼 자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요. 또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 너무 귀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즐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평생 이거 한 번 맛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제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지만 자, 어쨌든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3천을 돌파한 지 이후에 다이렉트로 그냥 이거 그때 저 기억나시나요? 계속 제가 그때 뭐 했나요? 뭐 박스권이 뭐 엄청나게 지루하게 된다고 하면서 기억나시죠? 거의 몇 번 정도인가? 너 100번이라고 하려다가 너무 오버 같아서 100번 아니고 그때 한 20-30번 얘기했잖아. 계속 그 시간에도 그렇게 기억나시죠? 이 지루한 구간이 그게 언제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지루한 그게 제가 언제죠? 그게 2000대인가요? 제가 그 지루한 구간이 뚫리면 그 상승 N자 무슨 알파벳 N자 무슨 어린이 초등학생들 그 점선 따라 그리는 거 알파벳 N자 얘기하면서 그거 기억나시죠? 그 박스권 구간이 뚫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억나시잖아요. 코스피 차트를 보고 했었죠. 코스피 차트도 보고 했었고 무슨 저기도 보고 했었는데 그렇죠? 종목도 하나 보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거 언제죠? 다시 볼까요? 월봉이었나? 일봉이었나요? 월봉이었나요? 그 구간 어디 갔나요? 그렇죠? 월봉, 주봉, 일봉 이런 거 보고 했었죠. 이 구간 언제예요? 그때가 그때가 3,400대였나? 아니죠. 이때였죠. 이거 7월 달이었나요? 제가 7월 달에서 그 7월 말에 그때 9월 달 그때 얘기한 거죠. 그때 얼마에서 주가? 3,200이요? 와, 지금 700포인트 올랐네요. 이 보세요, 이거 이제 자 보세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책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이제 저기 내년부터 나오는 책에 이거 다 실려요. 이거 지금 그쵸? 이 구간 다 실리겠죠? 왜냐면 제목 붙이기 쉬우니까요. 역사상 최고가 코스피 가면은 책 많이 나오겠죠. 역사상 최고가를 뭐 4천을 돌파한 증시 무슨 5천 간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5천 간다 뭐 이런 거 상징적으로. 거기서 이제 이런 예시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 보라고 하면서 5월 달에서 6월 달에 이 올라간 뒤에 횡보를 한 다음에 다시 급등했다.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거 확률 게임이라고 100%는 없지만 이런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지금 완성됐잖아요. 지금은 상승 N자 확실하게 보이죠. 이거 일봉이거든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 기간의 차이만 있지 다 똑같아요. 원리는. 결국 여기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횡보할 때 이 횡보하는 구간에 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반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하지 않나요? 제가 이거 누누이 얘기 드렸죠. 하락 후 횡보는 하방 경직된 게 아니고
반등을 못하는 약한 모습이라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하락 부분이 깨지면 이런 식의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때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거꾸로가 아니었던 게 다행인 거죠. 원래는 이거잖아요. 지금 가끔 돌려보라고 했죠. 자, 지금 결국 이만큼 나왔죠.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봤을 때 지금 올라온 폭만큼 여기 비슷하게 나왔죠. 길이가 이렇게 되면 일단 그쵸? 과열권에 접어드는 겁니다. 지표를 안 봐도 대충 길이로 요 정도 길이 한 5cm 아니에요? 여기도 한 5cm 나왔잖아요. 이게 대칭의 원리거든요. 밑에서 올라온 만큼 위에서 똑같은 폭으로 오른다. 지금 이 상태로 다 진행이 된 뒤에 여기서 딱 보려고 하면 이미 주가 4천 가 있고 삼성전자 10만 원 가까이 가 있고 SK하이닉스 50만 원입니다. 이제. 제가 그때 100번 가까이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이 지금 완성되고 난 뒤에는 책 내기에 좋은 때지 사기에 좋은 때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사지 말고 책을 내세요. 그럼 돈을 더 벌어요. 사람들이 이거 보거든요. 오, 뭐 다 맞네 저거. 그러면서 그렇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놀랍죠? 자, 왜냐면 한국전력, KT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무슨 종목이에요? 유틸리티주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시가총액 어디 갔죠? 시가총액 제가 닫아버렸네. 여기 있다. 이 지금 한국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아우 이게 네이버 뭡니까 오늘? 네이버 혼자 내리고 있나요? 자, 네이버 20위 안에 혼자 내리고 있는데 아 이러면 좀 혼자 내리면 좀 그런데 7, 80포인트 오르는데 혼자 내리면 좀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좀 바뀌었잖아요, 지금. 원래 이렇게 오를 때 내리는 것들이 뭐였어요? 전통적인 방어주,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KT 한국전력, SK텔레콤 이런 것들 시장 올라갈 때 떨어지고 시장 떨어질 때 오르는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한 업체였잖아요. 근데 오늘 네이버가 빠지고 있죠. 한국전력이랑 KT가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완전히 한국전력이 완전 환골탈태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즌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요즘에. 그쵸? 얘가 너무 색달라 보이지 않아요, 한국전력이? 한국전력 너가 이런 애였어? 왜냐면 전력을 공급하는 업체잖아요. 전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쵸? 필수적인 거잖아요. SK텔레콤 통신이잖아요. KT, 한국전력 다 통신, 전력 필수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성장성은 없이 방어적인 업종이라고요. 근데 한국전력이 너무 색달라요, 지금. 갑자기 원자력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전력이 시장이 오르는데 같이 주도를 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5.69 오르잖아요. 자, 오르는 것도 그냥 지수가 이렇게 80포인트, 100포인트 오르니까 방어주조차도 나도 주식이다 하면서 뭐 0몇 오르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5.69면 지금 20위 안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HD 현대중업이 7.23인데 그 다음 현대차가 6.655.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3위예요, 지금. 상승률이. 20위 안에 상승률이 3위입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이거 완전 특성 바뀌었죠, 지금? 한국전력 이런 애 아니었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은. 자, 근데 이게 왜 바뀌었냐? 지금 LS증권 볼까요? 원자력 전력 산업. 이 벌써 내용부터 앞에부터 나오잖아요. 원자력 전력 산업 하는데 한국전력이 끼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뒤에 보시면은 최선호주랑 차선호주 골랐는데 다 한국전력 저기예요. 그룹 회사들이에요.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 이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지만 원자력 르네상스가 불고 나서 완전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절벽에서 살아났고 한전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이른바 그거잖아. 공기업 저거 무슨 뭐 이른바 그 있잖아요. 단어. 그죠? 표현 안 하겠어요. 그 뭐 맨날 뭐 변하지도 않고 맨날 무슨 뭐 단단해가지고 저거 뭐 있잖아요. 그런 주식시장에서도 그랬다고요.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 주가를 보세요. 한국전력이 지금. 한국전력 이거 평생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저기 있는 거 아시죠? 뭐 옛날에 옛날에는 무슨 증서 같은 걸 줬잖아요. 할아버지인가 고조할아버지인가 누구한테 물려받은 무슨 한국주택전력공사 증서 뭐 있죠? 주택증서.
유튜브에 막 있더만요. 이 증서를 받았는데 그걸 받았는데 기분은 좋아요. 멋있잖아요. 가보고 이러니까 주가를 보세요. 기분이 좋은가. 이게 지금 2000년도도 아니에요. 92년도 1월 달에 9,161원 갔었는데 지금 2020년도, 23년도죠. 2023년도에 16,000원 갔었어요. 2020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는 지금 15,000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92년도에 역사상 최저점이었거든요. 그 뒤로 올라가지고 이제 3만 원대 갔는데 95년도에 3만 원이었던 주가가 작년에 17,000원이었다고요. 이게 30년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답답한 주식인데 지금 이게 원자력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황국수력 원자력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한수원이 뭐 체코랑 뭐 저기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무슨 웨스팅하우스 뭐 거기에 같이 나오죠. 한수원이. 한수원의 모회사가 한국전력이거든요. 자, 그때 한국전력이 지금 최선원주로 꼽혔어요. LS증권에서. 자, 뒤로 가볼까요? 잘렸는데. 뒤에도 있죠. 자, 그래서 팀코리아의 수장인 한국수력 원자력의 모회사다. 바로 그 한수원 하는 그 한국수력 원자력입니다. 그게 모회사가 한국전력이고. 자, 그리고 이제 유가 안정이죠. 우리 막 걱정했잖아요. 갑자기 무슨 이거를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거 사실 하기 싫잖아요. 정권에서. 저기 국민들 좋은 얘기만 해주기 좋지 이런 거 올려가지고 욕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료 오른다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기료가 오르는 게 이제 거기서 항상 그 요인이 그거잖아요. 뭐 그동안 유가가 상승했는데 그 요인을 반영을 안 해가지고 이제 반영 안 하면은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이 돼가지고 뭐 저기 뭐 인원을 더 잘라야 되고 근데 뭐 국민들은 뭐 그러길 바라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가가 지금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요금을 인상할 명분이 없어요. 유가가 계속 안정되고 있다. 그래서 영업 환경도 투심도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요금이 동결해서 한전체 발행 한도 확대 규정이 일몰하는 2027년 말까지 2021년, 2023년에 누적 영업 적자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손익구조가 구축되어 있다. 말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에너지 원재료 가격 체제에 지금 현재 안정된 이 상황에서는 요금을 동결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이 원재료 가격도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트럼프 얘기대로 자기가 물론 트럼프가 자기가 잡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정말 휘어잡아서 유가가 잡혔는지 어떤 수급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잡혔는지 유가가 어쨌든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두바이유, 브렌트유, 이 지금 WTI 다 폭락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60 다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안정된 상황이면은 지금 전쟁이 끝나지도 않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되고 있는데 중동에서 또 촉발되고 있고 그래도 안 오르잖아요. 유가가 안정되기 때문에 투심이 우호적이다. 거기다가 지금 원자력이 붙어버렸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지금 이번 연도에만 125.44% 올랐거든요. 지금 오른 게 44,000원인데, 자, 44,000원이 이게 여기가 또 마의 벽입니다. 만약에 진짜 여기 뚫어내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89년에 상장됐죠, 이거. 89년에 상장되니 40년 만에 지금 최고가를 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정말 그러면 눈물 터지겠습니다, 진짜로. 이건 40년짜리예요. 이건 4년짜리가 아닙니다. 저번에 4년짜리 뭐였죠, 그거? 한국카본인가요? 그거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한국카본도. 4년짜리 박스권 돌파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실린다고요. 내년에 책을 보세요. 내년에 저기 서점가면 앞에 있고 얘가 그걸로 나와 있다니까, 진짜로. 제 말이 틀린 거 아닌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한국전력도 만약에 40년짜리 박스권 돌파하잖아요. 그럼 진짜 역사적인 일이죠. 자, 지금 그런 지금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30년짜리 박스권 상단으로 가고 있다. 과연 이번에 이 이슈와 이 호재와 이런 지금 우호적인 지수 환경 속에서 한국전력이 울분의 4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티의 반응을 볼까요? 커뮤니티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금 요 부분, 이 플랫폼이 좀 젊은 플랫폼이거든요. 한국전력을 투자 안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빨리 퇴근하자 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이 급상승하는 이 화살표를 타고 오르는 저 동영상이거든요. 직접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자, 날 추운데 왜 너가 오르냐. 자, 이런 분도 있죠. 아, 나도 공사인데 왜 한국전력공사만 오르냐. 그렇죠? 한국가스공사는 그 가스전이 터졌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저건 대왕고래가. 어쨌든 내 한국가스공사도 좀 올려줘라 이러고 있고요. 자, 이빨론 또 나왔네요. 이거 며칠 전에 나왔죠. 어떤 다른 종목에서. 무슨 종목이었죠? 기억이 안 나는데. 방산주였나요? 현대차였나요? 이빨 썩을 것 같아요. 자, 한국전력에서 이런 얘기를 듣다니 지금. 자, 시니어분들, 제가 시니어분들 많다고요. 시니어분들이 많으세요. 이 증권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시니어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은 저런 주식 많이 갖고 계세요. 우리 상담 프로그램에 가끔 좀 젊으신 분들 보면은 야, 왜 알테오젠 같은 거 가지고 왜 저런 거 갖고 있어 이러잖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부터 봐왔고 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어쨌든 망하진 않을 것 같잖아요. 주식 투자를 수익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데 이빨이 썩을 것 같다.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 이런 표현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정말 40년짜리 박스권 돌파하기 바랍니다. 저거 진짜 돌파하면 한국전력 진짜 환골탈퇴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자,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수가 지금 저런 식의 지수는 정말 오랜만이죠. 자, 코스닥 휴림 로봇입니다. 자, 요즘에 또 로봇이 난립니다. 지금 로봇 안 가는 로봇도 있나요? 여기서 정말 안 가면 진짜 좀 짜증이 날 뻔하는데요. 왜냐면 아예 그 예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로봇을 찍었는데 거기서 안 가면 더 열받아요. 그쵸? 아예 차라리 내가 업종을 잘못 찍어서 야, 로봇 업종 찍은 사람들 좀 부러워. 이것보다 로봇을 찍었는데 그 안에서 틀리는 게 더 짜증난다니까요. 그거는 진짜 열이 받는 일이거든요. 거기서 안 가는 로봇주를 갖고 있다면 진짜 이거는 운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자, 정부가 12월 달에 출범하는 국민 성장 펀드로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에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의지를 밝혔죠. 물론 우리가 항상 정부 이렇게 얘기 나오면 좀 의심이 가요. 사실 우리 또 경험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맨날 무슨 펀드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기억 아시죠? 뭐 녹색도 있었고 BBIG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펀드들마다 무슨 몇십조 원을 해가지고 막 여기다 뭐 투자를 하겠다 그 계획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안 됐었다는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약하던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휴림 로봇도 지금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내고 있거든요. 자, 휴림 로봇하고 이거 이상하네요. 오늘 제가 이거 맞춰서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휴림 로봇의 연봉을 봤더니 이거 뭔가요? 한국전력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자, 2006년에 상장되어서 89년에 상장된 한국전력보다 역사는 짧지만 와,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2006년도의 고점이 이게 무슨 마치 저기 벽에다가 껌을 붙여놓은 듯이 여기에 뭐 발라져 있나요, 진짜? 7,500원에서 9,000원 이 라인 있죠. 와, 여기를 절대 못 벗어나네요. 마치 인생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죠? 이게 2006년부터 20년짜리 박스권입니다. 휴림 로봇도 한국전력도 진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왔군요. 이게 둘 다. 이번에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금. 자,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 이게 몇 년짜리 이게 지금 연봉이에요, 이게. 일봉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계속 밀리는 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를 돌파하면 한국전력하고 휴림 로봇 이번에 제발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를 진짜 응원합니다. 자, 이 커뮤니티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가 일단 지금 오르니까 좋아요, 지금. 자, 근데 이게 좀 이거 지금 한국전력 건데 지금 잘못했고 보세요. 한국전력이 50주를 미리 파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미리 팔았는데 오른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건 수익 봐야죠. 자, 주린이 여쭤봅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주식은 처음 보는데 가능한가요? 그렇죠? 주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기분 좋아서 올리는 걸 수도 있고. 자, 이건 오늘만 보는 주식이 아님 휴머노이드 완전체 제작에다가 정부가 밀어준다니까 이러고 있고. 간 작은 사람들 참 많네. 그냥 사지. 저 같은 사람들 간이 작거든요. 이런 거 많이 못 사요. 근데 저런 거를 화끈하게 많이 사시는 분들이 돈도 많이 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떵떵거리는 거는 축하합니다 이래요. 왜냐면 그분들의 깜냥에 따라서 해가지고 수익 받는데 축하드려야죠. 간 작은 사람들은 그만큼 적게 먹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 실어가지고 크게 이 수익금 얻으신 분들은 뭐 좋은 거죠. 뭐 그거를 간이 작아서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간에 휴림 로봇도 지금 이번 연도에 저가에서 340%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역사적인 고점에 도달되어 있다는 거. 자, 지금 우연히 오늘 운명 공동체 같은 성격이 있는데요. 한국전력도 그렇고 둘 다 지금 휴림 로봇도
20년짜리, 4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파입니다. 자, 그 권태원 배우님 아실 거예요. 이름을 못 들으셔도 그거 다 알 거예요. 예림이 패준바와 장이야? 사쿠라네 사쿠라. 그거 아시죠? 그거 지금 패러디한 거거든요. 예림이라고 했으니 전 휴림 로봇이니까 휴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패러디로 한번 성대모사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림이 급해 봐봐. 상이요? 주식 투자 운치기삼. 올해 마지막 MSCI 정기 리뷰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수 편입 후보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MSCI 11월 정기 리뷰 결과는 내달 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리밸런싱은 26일 종가 기준으로 반영돼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내 증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HD 현대마린솔루션과 APR이 이번 리뷰에서 막차를 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유동주식 비율이 35%까지 상승하면서 편입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편입 시 약 1,280억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됩니다. APR은 현재 시가총액이 9조 원 수준으로 기준에 다소 못 미치지만 편출이 유력한 오리온의 공백을 메울 대체 종목으로 꼽힙니다. 오리온의 시총은 4조 원으로 편입 유지 기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지수 편입이 확정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과거 리뷰에서도 편입 종목들은 발표 전 45일 동안 평균 19% 상승해 코스피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MSCI 발표 전 미리 수급이 몰리는 경향을 감안해 향후 3주간 편입 예상 종목 중심의 이벤트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어제에 이어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고요. 이제는 3,900선 돌파까지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의 상승으로 코스피가 장중에 3,390선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지수 흐름은 어떨까요?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현재 시간 기준 1.63%가량 오르면서 3,87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3,890선까지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조금은 오름폭이 축소됐고요. 3,8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7%가량 오르면서 881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880포인트 재회복에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이고 코스피 200도 1.63%가량 오르면서 54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도 함께 열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3,559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3,300억가량 강하게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순매도에서 현재 순매수로 전환된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6,400억가량 강하게 코스피를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개인의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1,300억가량 코스닥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 개인이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은 사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은 팔고 있습니다. 1,000억 원가량 강하게 오전장 들어서 코스닥을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그렇다 할 방향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 70억가량 소폭 사들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원달러 환율 1,420원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20원 선 부근에서 개장한 직후 현재 시간 1,422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애플이 신작 아이폰 17이 출시 첫 10일 동안 전작인 아이폰 16보다 14%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올해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시가총액은 장중 3조 9천억 달러까지 다다르며 4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아이폰 17 판매 호조에 현지 시간 20일 루프 캐피털은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루프 캐피털은 보고서에서 아이폰 17 시리즈의 초기 수요가 업그레이드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서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월가 최고 수준인 31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는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품을 공급하는 LG 이노텍은 일주일 사이 주가가 20% 넘게 올랐는데요. 오늘 장중 23만 5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또 다른 애플 부품주인 삼성전기도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관련 종목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2.59%가량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21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BH 주가도 오늘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함께 열어보시죠. 1.65%가량 오르면서 17,260원 선 지나갑니다. 반도체 업황 반등과 AI 수요 확대, SK하이닉스가 50만 원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티리서치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시티는 AI와 무관한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더해지고 있다면서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은 15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4분기 서버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37%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2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분기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026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80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시장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달성한 적 없는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SK하이닉스 주가는 3개월 새 104%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50만 2천 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99,800원, 99,900원까지 오르면서 지금 10만 전자를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SK하이닉스 약 2% 넘게 오르면서 49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들어서 50만 2천 원까지 써낸 이후 현재 시간 50만 원 선은 살짝 내려놓은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을 정말 목전에 두면서 이 10만 원을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3%가량 오르면서 9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도 최근 들어 SK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움직이고 있죠. 52주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4.69% 넘게 오르면서 15만 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0일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협정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과 체결한 무역협정처럼 중국과도 매우 공정한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후 일본, 한국과 매우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시 주석과도 이 같은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면서 한국을 떠날 때는 매우 강력한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이펙을 기점으로 미중 간 갈등이 봉합될 것이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11월 1일에 잠재적으로 관세는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며 경고성 발언을 함께 내놨습니다.
일단 에이펙이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이펙 하면 또 한국 마스가 협력이 빠질 수 없죠. 마스가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세진중공업 11.65% 넘게 오르면서 2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10%가량 오르면서 5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오션 주가도 4.4% 넘게 오르면서 11만 8,7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일단은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려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에이펙 회담이 미국과 관련된 이슈의 가장 큰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살펴봐야 할 전략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중국의 4중전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추락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졌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요한 경제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셨습니까? 사실 예. 중국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예. 기본적으로 또 중국에 투자하는 중화기미들도 많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예. 3분기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8%로 집계가 됐어요. 네. 1분기에는 5.4%였고 2분기에는 5.2%였는데 성장률이 많이 둔화하긴 했죠. 예. 이게 분기 성장률이 4%대에 그친 게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이제 상반기 5.3%였는데 3분기에 5% 밑으로 나오면서 이제 3분기까지 반영하면 5.2%좀 낮아졌고 이게 사실 미국과 관세 전쟁 뭐 지금 여전하죠. 근데 그럼에도 수출은 조금 괜찮았지만 이제 내수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러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린 건데 중국의 경제 중에 이제 내수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한 60% 이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를 볼 때 내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은 5%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침에 증거사 리포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했다.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항상 예상치보다 높냐 낮냐가 이제 중요한 네. 거라서 예상치에는 부합했거나 조금 높았다라는 평가였고 이 정도면 굉장히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선방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주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세부 지표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제 내수가 되게 안 좋았다고 얘기할 네. 수 있는 게 9월 소매 판매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늘어나는데 그쳤더라고요. 이게 지난 5월에 6.4% 기록한 후에 계속 이제 둔화하는 추세인 건데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정부가 계속 이제 이고환신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고환신이라는 게 그냥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비자라든가 기업이 뭐 노후한 제품을 좀 교체를 할 때 정부가 좀 지원을 하면서 좀 많이 바꿔라. 뭐 그러면서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건데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가전제품, 가구 이런 소비재를 조금 주로 바꿨고 기업은 이제 노후 설비, 네. 장비 이런 거 교체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내수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좀 키우자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은 2024년 3월부터 대규모로 시행을 하면서 지금 이제 좀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전, 가구, 통신장비 뭐 이런 것들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제 고점 찍고 조금 그래프를 그려면 쭉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좀 내리막길을 그랬군요. 꺾인 이제 예.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정부의 지원금도 좀 줄어든 게 하반기에 이구환신 보조금이 1,480억 위안이었거든요. 이게 상반기에는 1,620억 위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줄었고 예. 이제 이게 2024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규모로 사실 그 전에도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바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바꿨다. 그러니까 교체 수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중국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 외식 자제령을 좀 내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외식 지출도 이제 3개월째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네. 근데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투자인데 그렇죠. 투자는 네. 덜 투자도 됐나요? 부진했습니다. AI 왠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근데 네. 일단 이제 수치를 보면 네. 고정자산 투자가 네. 1월부터 9월까지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0.5% 감소했어요. 줄었군요. 이게 2020년 8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건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퍼지던 즈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투자가 더 얼어붙었다는 의미인 거고 그동안에 사실 중국 경제를 이만큼 끌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었는데 이 부동산의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 부동산 개발 투자액을 보니까 이것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 투자는 1.1% 증가한데 그쳤는데 보통은 이제 민간에서 투자가 줄어들면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네네. 좀 메워주는 경향이 있는데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고 침체되고 안 좋으니까 지방 정부들조차도 이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 인프라 투자 증가폭이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난 거고 민간 투자 자체도 3.1% 감소했습니다. 손을 좀 못 대고 있는 상황 같아요. 부동산은 너무 안 좋아서. 그쵸.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계속 한창인데 수출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사실 수출 예.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이제 예, 예상했었는데 예. 생각보다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미국 전쟁,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 지금 한창인 거죠. 사실 지금 뭐 대규모로 관세를 확 부과하기 시작하거나 네네. 이런 건 아닌데 뭐 약간 좀 히스토리를 좀 짚어보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들어서 초반에 이제 무역 전쟁 시작을 했죠. 그래서 세계 57개국에 부가 상호 정책 발표하면서 중국에는 34%,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우리도 34% 부과하겠다 이렇게 약간 맞불을 놨고 그 이후에 미국이 그럼 우리 104% 할게 그러다가 125% 할게 145% 할게 이렇게 점점 이제 세 자릿수까지 늘어났고요. 중국도 이제 대미 관세율을 34%였는데 이게 이제 84%, 125% 이렇게 높이면서 거의 이제 치킨 게임 양상을 좀 네. 보였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하면 둘 다 공멸한다라는 이제 서로 이런 느낌을 좀 가졌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면서 지난 5월에 이제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조금 낮추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30%,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10% 이렇게 부과하기로 이제 조정을 했고 추가 관세의 24%포인트를 더하는 것도 이제 90일 유예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휴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최근에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이제 히토류 수출 네네네. 인제 제한하고 미국이 그럼 우리 이제 고관세 미기겠다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재발된 분위기인데 이게 뭐 지금 기술이라든가 자원 수출부터 높여가면서 미국은 계속 중국에 대한 수출을 막고 있고 또 뭐 거래 제한 대상에 이제 자회사 뭐 중국의 이제 화웨이 같이 수출 통제를 받는 기업의 자회사까지 포함하고 이러면서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실제로 고관세를 물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어도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는 뭐 어쨌든 경제는 저는 그렇죠. 거의 뭐 네. 80% 이상의 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이제 이 수출이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우려도 있었고 미국이 다른 주요국에 대해서 이제 8월 1일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사실 베트남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이 수출 장벽도 굉장히 높아지는 셈이기 네네네. 때문에 이거에 따른 영향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3분기 수출이 전년 대비로 6.5%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절대 규모로 봐도 3분기 수출이 9,700억 달러니까 이제 역대 두 번째로 이제 좋았고요. 특히 9월 수출은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도 전년 대비로 8.3% 증가했으니까 상당히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이렇게 수출이 의외로 견조했다라는 건데 그 배경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이 굉장히 큰 무역 상대국이고 네네. 뭐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절대적으로 높긴 한데 이게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바이든 정부 때도 계속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여러 가지로 가해졌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꾸준히 미국 이외의 수출을 좀 다변화하는 노력을 좀 해왔던 게 지금 이제 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3분기에 나라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미국만 줄어들고 나머지 국가들의 이 수출은 좋았어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좋았고, 뭐 아세안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연합, EU로의 수출도 견조했거든요. 특히 EU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경기가 일부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수입이 많이 늘었고, 우회 수출이 어려워진 데에 따른 타격이 좀 크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우려도 좀 있었는데 실제로 5월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요 우회 수출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를 이제 통해서 중국이 미국으로 실어보낸 수출 규모가 42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중국 5월 수출의 1.3% 수준에 불과를 하니까 이게 주요국의 상호관세를 높이는 거에 따른 우회 수출 타격도 사실상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수가 좀 부진하는 게 네.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이제 동결했다라는 맞아요. 이벤트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예. 뭐 GDP 발표와 이제 네. 금리 결정과 그리고 그 사중 전회가 동시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네. 어제 인민은행이 10월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했어요. 이게 5개월째 동결을 한 건데요. 네.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연 3%,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금리 연 3.5%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 하방 압력 커지고 있지만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연말 정도면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도 좀 내놓고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높잖아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 4분기 들어서는 인민은행도 금리를 낮추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통화 완화 정책에 더해서 이제 부동산 활성화 같은 이제 부양카드를 꺼내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예, 일단 이제 소비 진작, 그러니까 내수 진작 쪽에서 소비를 좀 자극하기 위한 정책이 이제는 그 이구환신 정책이 구조로 이제 내구재에 집중이 됐다면 이게 서비스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정부가 8월에 이제 서비스 소비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정책을 일단 내놨고요. 9월에도 몇 가지 이제 지원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보면 뭐 예술이라든가 영화 이런 창작물을 좀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뭐 이런 인프라를 좀 확충하겠다. 그걸 통해서 뭐 의료, 레저, 휴양 부분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완화해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좀 끌어모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외국인의 맞춤형 관광 상품 출시 그리고 외국인 학생 유치 이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무비자 된 다음에 한국인들도 중국 여행도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이런 제한 조치를 좀 완화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들어와서 중국 경기를 좀 부양하는 데 기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추락하는 흐름인데 그런 경기 부진은 한동안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예. 전반적으로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좀 높긴 그래요? 하죠. 예. 이게 내수 부진 그리고 부동산 침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책 일부 정책으로 확 바뀔 수 있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후 외환인 것 같아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내수도 힘들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무역 정책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건데 올해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그러니까 목표치가 5%예요. 그게 이제 4분기에 최소 4.5%를 달성해야 올해 5% 성장이 가능한데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거를 보면 중국 4분기 성장률이 아마 4.3%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성장하면 연간 성장률은 한 4.8%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목표치에 좀 부합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게 산업 생산을 보면 3분기 전년 대비로 6.2% 증가하는 걸로 증가율 자체는 둔화하긴 했는데 이게 월별로 보면 7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5% 정도로 낮아졌었어요. 네. 그게 9월에는 6%로 좀 올라갔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뭐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전력 발전기기 이런 데서 생산이 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첨단 산업인 거잖아요. 여긴 늘었군요. 그렇죠. 전력 발전기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라서 이런 첨단 산업에서 뭔가 생산이 늘어난다면 중국 경제의 체질이 조금씩 바뀌면서 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면이 좀 있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 내년인 거죠. 내년 성장률 5%는 좀 힘들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블룸버그가 집계한 2026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2%예요. 아마 중국은 또 5%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이제 고수를 할 것 같긴 한데 모 증권사의 분석을 보니까 일단 핵심은 내수 부분의 회복이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내수가 회복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구환신 정책 같은 것도 이미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니까 이런 소비 부양책 효과도 지속 가능하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보고 있는 시각도 좀 있고요. 이게 절대적인 성장률 자체는 사실 5% 성장률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중국은 이제 성장 가도로 달려왔고 그 중국 경제가 5% 정도 성장에 그친다면 그 5%의 프리미엄을 줄 만한 레벨이냐라는 이제 의문은 좀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에 부합하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수요 기반이 취약하고 경기 둔화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성장을 끌어올릴 만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놔서 5% 맞출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지금 급한 거냐 아니면 지금 5% 밑에 성장률을 이제 용인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체질을 바꿔나가는 데 집중
조정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미래를 보면 사실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더 유리한 면이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집착할 건지 중장기의 경제 이 활력을 갖추는 데 집중할 건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어떤 면을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중국의 미래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좀 한몫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말씀해주다시피 4중전회가 개막이 네. 됐는데 청사진을 제대로 좀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다중전회라는 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이제 전국 대표회의를 열어서 네. 중앙위원 약 200명 정도 선출하거든요. 이 분들이 이제 국정 그리고 공산당의 주요 현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 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중전회라고 부르는데 보통 중전회는 당대회 이후에 5년 임기 동안 이제 7차례 열려요. 그래서 1중전회는 당 최고 지도부를 뽑는 이제 회의고 2중전회는 보통 이제 국가주석, 총리 이런 국가 지도부를 이제 인선을 하는 회의고 3중전회부터가 이제 경제정책 예. 그리고 이제 뭐 발전 방향 그리고 그거에 따른 후속 조치 그리고 당내 조직, 통치기구 정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20일부터 23일까지가 4중전회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인 건데 지금 14차 5개년 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올해로 이제 끝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건지 그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제 지금 4중전회의 가장 큰 현안인 건데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지금 예. 워낙에 미중 무역 전쟁에 뭐 내수 부진에 부동산 침체 뭐 안팎이 힘든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4중전회에 이제 쏠리는 시선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설하면서 뭐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말은 했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방향, 숫자 이런 거를 제시를 하지는 않았고 원래 이렇게 전체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로 이제 공식화하지는 않고요. 전국 인민대회에서 이제 전인대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네. 내년 3월에 열리는데 그 전인대에서 최종 승인을 해야 그게 이제 5개년 개혁으로 확정이 되고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중전회 때 대략의 이제 분위기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 5개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맞추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는 나오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추정컨대 뭐 이제 인공지능 AI 같은 이제 과학기술 혁신이라든가 뭐 탈탄소라든가 서비스 소비 진작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도 단기적으로 소비 시작을 하는 쪽보다는 첨단 기술 투자,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먹고 살아야 될 그 핵심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제조 공급망을 이제 지금 뭐 기술 관련된 패권 전쟁 시대잖아요. 여기에 맞게 좀 재정비를 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취약점이 뭐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사실 이제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첨단 산업은 상당히 앞서 있고 이제는 사실 대륙의 실수란 말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워낙에 중국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우리 로봇 청소기만 봐도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에서 이제 나왔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가야 될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12월에 경제공작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서는 2026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데 이제 이것까지도 이제 지켜봐야 네. 우리가 중국 경제에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도 꽤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학개미라고 불리죠 우리가. 사실 미국 주식에 절대적으로 투자를 예, 많이 예. 하고 있긴 한데 올해 들어서 해외 주식 투자 동향을 이제 어제 세이브로에 들어가서 좀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올 들어서 217억 달러 정도 순매수 가장 많이 사들였고 홍콩 증시에서 4억 3천만 달러 순매수했고 유럽 증시에서 6,200만 달러 순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미국, 홍콩, 유럽 순이더라고요. 일본, 중국 증시에서는 사실 순매도였는데 중국 증시에서는 3,800만 달러 순매도를 했어요. 워낙에 중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고 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국 증시로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 한 달간 중국 증시 중에서 뭘 많이 샀나 봤더니 그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인데 AI 반도체 설계 기업이에요. 1,482만 달러 순매수해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열 관리 시스템 업체인데 저장 입는 기계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국 하면 이제 뭐 제약사들 뭐 이렇게 많이 사들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AI 뭐 이런 약간 최첨단 산업의 선봉에 있는 종목들을 중학기민들이 많이 사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보니까 뭐 에너지 절감 시스템 제공하는 업체라든가 뭐 스마트 제조 서비스하는 뭐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뭐 반도체 장비 업체인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 그리고 뭐 차이나 AMC 로봇 ETF 이런 것도 이제 상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AI 로봇 같은 이제 최첨단 산업의 이런 관련주를 많이 샀는데 이게 우리 미국 증시에서 사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AI 이
관련된 주식을 사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봐요. 근데 네. 중국 증시 자체는 그러니까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거기서 중국 정부가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산업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뭐 나중에 이제 12월에 경제공작 회의라든가 내년 3월에 전인대 이런 데서 나오는 경제 정책들을 보면서 어디에 방점을 띄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을 산다면 중국은 워낙에 내수 시장이 받쳐주는 이제 나라니까 네.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크게 손해는 보지 않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이벤트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싹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문성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 뜨겁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900포인트 선에 근접을 하면서 어제 세운 사상 최고가를 오늘 또 갈아치웠는데요. 오늘 반도체 투톱의 상승 랠리에 이어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관련 키워드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오늘 조선주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오늘부터 국제조선 및 해양 산업전이 개최된 것도 오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동차와 원전주도 뜨거운 하늘 보내고 있는데요. 이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피해액만 2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관세 불확실성이 거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맑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문에 원전 관련된 내용이 담기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오늘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근접하고 또 SK하이닉스가 50만 닉스를 뚫어내자 오늘 반도체주에 강한 햇살이 쏟아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방산주, 어제에 이어서 연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방산주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 이어서 아이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LG 이노텍, 덕산 네오록스 같은 아이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적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SK하이닉스가 50만 닉스를 뚫어내면서 오늘 뜨거운 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을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오늘 개장 직전에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로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상 10월 21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